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바로 완독했던 아주 좋은 소설 한 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츠쯔젠의 얼구나 강의 오른쪽이라는 책입니다. 발음조차 힘든 츠쯔젠의 작품입니다. 저는 츠쯔젠의 작품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었어요. 여기 보시는 무산들의 꼭대기라는 책은 소장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작품을 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얼구나 강의 오른쪽이라는 책을 발견했고 왠지 모름 끌림이 작동하여 구입했고 바로 완독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동적인 작품이었어요. 츠쯔젠의 작품을 모조리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욕구까지 생겼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너무나 많은 할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을 때는 결국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힘을 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막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인 츠쯔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중국 헤이룽 장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녀가 태어난 모허라는 도시는 아무르강 유역입니다. 아무르강은 세계에서 8번째로 긴 강이죠. 아시아에서 주요 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흐르냐? 러시아와 몽골 쪽에서 발원하여 중국 북만주를 흘러서 오호츠크해로 유출됩니다. 아무르강은 흑룡강이라고도 별도로 지칭하죠. 아무르강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얼구나 강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은 그 아무르강 지류 어얼구나 강의 그 유역 근처에 살아가는 한 원시 부족 어원코 부족의 20세기 약 90년에 걸친 역사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작가인 츠쯔젠은 어원코 부족은 아니고 한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무르강 유역에 어원코 부족이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 가끔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물 가죽을 수선해서 만든 옷을 입었고 별도의 언어를 사용했고 특유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어얼구나 강의 오른쪽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점에서 이 책이 바로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책의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딱 봐도 전면에 인디안 복장 같이 생겼죠. 새의 깃털이 있고 신발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언코 부족의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띠지에는 중국 최고의 문학상 마오둔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성석재 소설가님께서 인간의 고향을 노래하는 소설이라고 평을 내셨습니다. 아주 좋은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편을 보시면 띠지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100년의 고독이 있다면 중국에는 얼구나 강의 오른쪽이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중요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반드시 비교될 것입니다. 띠지가 아주 좋은 문구라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중국의 100년의 고독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썼다면 저는 약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구를 썼다는 것은 100년의 고독의 아류작이라는 느낌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은 100년의 고독의 아류작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소설입니다. 단지 문학적 형식과 일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00년의 고독이 카리브해의 마콘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문의 100년의 순환기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카리브해의 열대기후의 메스티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나 이 책은 약 90년에 걸친 헤이룽 장성 산악지대 강변에 사는 어원코 부족의 냉대 기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의 고독의 아류작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전면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제목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제목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얼구나 강은 아무르강의 지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얼구나 강의 오른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얼구나 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고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어언코 부족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어얼군화강의 오른쪽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원래 이 어언커 부족은 어얼군화강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향은 왼쪽이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그쪽 영토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된 것이죠. 따라서 20세기, 그러니까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인 1910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얼군화강의 오른쪽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원시적 부족의 삶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자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련하게 떠오르는 애틋함이 책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이런 책이 소설이 가진 장점이자 인간에게 주는 감동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년의 고독처럼 이 책은 아주 긴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수많은 단편적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책은 수십 편의 단편이 뭉쳐져 있는 장편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줄거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화자는 90살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언커 부족의 마지막 추장의 부인이에요. 나라고 지칭되는 이 여인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쭉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1910년부터 약 90년에 걸친 어언커 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1910년도에는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부모와 같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친인척도 있고 기타 부족민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략 어언커 부족은 10명에서 20명 정도 한 무리를 형성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들을 가리켜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유목민, 즉 몽골 초원에 있는 유목민이라든지 어떤 중동의 유목민은 주로 양이나 말을 기르면서 유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언커 부족은 술록을 기르면서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닙니다. 술록은 이끼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끼를 다 먹게 되면 반드시 다른 이끼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즉 술록의 이동 경로가 이 부족의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이죠. 술록은 단순히 부족의 식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말 대신 술록을 타고 이동하고 술록 그 자체를 경외시하면서 사랑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이야기에는 술록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더군다나 부족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를 영원히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술록에다가 불씨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 불씨는 귀함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신성시대는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원시 부족답게 주술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주술에 의지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술적 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당이 있겠죠. 이 책 역시 무당이 등장하고, 무당은 삶과 생존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무당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당이 있다든지 어떤 동물을 신성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제가 여타 다른 책을 통해 다른 부족, 다른 어떤 인종의 삶을 이야기한 책을 읽었을 때보다도 이 책은 더 감동적이고 더 재밌었어요. 이 책에는 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십 명 정도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주로 주인공 화자의 자식이거나 손자, 손녀, 친인척, 그리고 주변 인물이 죽습니다. 죽음이야 생명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문학작품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개별적 죽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죠. 자연적 죽음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고, 피치 못할 죽음이 있을 것이고, 병으로 인한 죽음, 동물에 의한 죽음, 즉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의 경우를 이 책은 모조리 실어놨어요. 주인공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나중에는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죽은 자일지라도 그 죽음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쩜 자연과 동화돼가는 일종의 자연적 현상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책에서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술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려내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은 어떤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운명의 일부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그 운명은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희생의 제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죠. 즉, 한 인간이 90년을 살아가면서 목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비록 수많은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깊은 산 속에 있을지라도 9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 속에 존재하죠. 또 소수민족의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비록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생활을 하지만 그 인간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사랑, 음모, 계략,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됩니다. 기껏해야 한 20명 남짓한 사람으로 인간사회에 무엇을 표현하겠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수천 명, 수백 명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와 직접적인 감정의 교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 책의 등장인물이 적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간사의 온갖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물을 소수화시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척점에 선 인물의 관계가 다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는 더 명확하게 인간과 인간의 대립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민족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인간의 보편적 이야기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책은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격동의 20세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중국의 20세기는 청나라가 멸망하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치열하게 대립하죠. 거기다가 20세기 전반부에는 일본군이 중국을 침탈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주국을 별도로 세웠었죠. 그러니까 어원코 부족의 땅도 만주국의 일부가 되니까 일본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소설 속에서는 일본군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들이 소련과 전쟁을 위해서 어원코 부족의 남자들을 징집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과 부족민의 순수성이 또 충돌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일본군이 퇴각하고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여파가 산속 부족까지 미치기 시작합니다. 대기근이 있을 것이고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산속 부족민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물론 여전히 산속에 주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문명의 여파는 일부였지만 그 일부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산이 개간되기도 하고 철도가 등장하기도 하고 문명의 물품이 산속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소수민족을 한족과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식 주거지를 만들어주고 부족민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문명 속으로 동화되는데, 이 책의 화자 주인공과 그녀의 손자만 산속에 끝까지 남아서 영원한 부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제가 이 책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려다가 무언가 핵심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책은 중국 소수민족 어언코 부족의 약 90년의 20세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유목민 특유의 삶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인간사의 갈등이 있고 외부 문명으로 인해 변해져 버리는 문명의 파괴라든지 문명의 동화, 이 모든 것을 한 권에 다 담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책은 독자적으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술적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원시적 부족의 이야기가 있지만 츠쯔젠이 구사하는 특유의 독창성은 그 어떤 이야기에서도 접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얼구나 강의 오른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을 읽고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특정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명이 가닿지 않은 어떤 원시적인 삶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분명한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심성의 일부니까요. 우리도 불과 100년 전에는 어원코 부족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명 저 원시 부족의 삶의 정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구나 강의 오른쪽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애틋하게 전해오는 진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로써 쯔쯔젠의 작품을 앞으로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얼구나 강의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